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이번 수업은요, 드디어 여러분들의 상대가치평가법으로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상대가치평가법의 개념 설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현재가치할인법 DCF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DCF 좋습니다. 다음 중에 어떤 경우에 DCF를 더 쓰고 어떤 경우에는 DCF를 절대 안 쓸까요? 삼성전자 그 회사를 가치평가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파트, 음마아파트 지금 30평형짜리 그죠? 그거에 대해서 가치 산정하는 거 얼마짜리로 볼까요? 그런 데 있어서 DCF 방법을 쓰는 건 그 둘 중에 어디? 삼성전자의 음마아파트예요. 삼성전자.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음마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대치동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네. 노고를 치하해드리고, 학부모님들. 좌우지간에, 그건 뭐예요? 물론, 아파트도, 뭐 방이 4개, 뭐 3개짜리,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2개고, 그러면은, 저 안방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매년, 뭐, 몇천만 원이고, 저 화장실에서 뭐, 변기 누를 때마다 나가는 게 내 효용이 얼마니까, 그거에서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 얼마가 몇억 원이 되고, 황금똥을 누시는지 몰라도. 좌우지간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방방이 밸류를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 DCF로 해서, 다 더해서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그러니까 얼마라고 말씀하시면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보스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대치동 음마아파트 30평형 값을 따질 때에 그냥 옆에 집에 같은 평형대가 얼마인지만 알면은 요 아파트도 그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비교로서 가치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relative valuation, 상대가치평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치 컴포넌트, 이 방방이 유리창이 얼마고, 어떻게 캐시플로우가 기대되고, 이런 헛소리 해대면요, 여기서는요, 맞아 죽습니다. 그냥 내쫓기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DCF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과학은 당신이나 하시고, 그 DCF에서는 하시고, 헛소리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옆에 아파트가 유닛이 얼마에 팔렸는지 딱 보고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 쫓아가. 예. 남들 쫓아가도 괜찮아요? 만약에 남들이 버블이거나, 버스트거나, 이러면 어떡하라고. 그거는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치고, 그건 너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얼마에 팔릴까? 옆에 아파트 딱 보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쉽죠?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relative valuation으로 여러분들 디스커션이 많이 오갑니다. 이 연불리나 여러분 3프로에서 보는 많은 주식 투자 관련된 리포트들 있죠? 그죠? 그분들 애널리스트들이 수백 개의 회사를 막 분석해가지고 리포트를 내잖아요. 그 중에 80%를 뭘 쓰느냐? 상대가치평가법 쓴다고요. 뭐냐면은, 이 회사 동종업종 대비 고평가돼서 저평가돼서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업종이면, 옆에 동네 아파트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동종업종이면은 같은 값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동종업종이면. 근데 꼭 업종에 구애받아야 될까? 하는 게 이제 좀 더 고단수의 얘기입니다. 일단 저단수에서는 같은 업종에 목매달고서, 학부생 애들 같은 경우는 진짜, 죽고 못 살아요. 같은 업종이어야만 되는 줄 알아. 하여튼 간에 비슷한 동네. 그러면은 바로 옆집의 것만 생각해요. 학부생 애들은. 그래가지고 같은 옆에, 진짜 클로스한, 가까운, 경쟁업체랑 나랑은 비슷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어디서? 시장에서. 뭘로? 가격으로. 프라이스로. 그래서, 분자는 뭘로 넣느냐? 가격을 넣습니다. 시장 가격. 그죠? 가격. 분모는 뭘로 넣느냐? 어떤 펀드멘탈 숫자를 갖다 놔요. 다시 말씀드릴게. 여기에, 보시면은, 글자를 좀 크게 써야 되겠죠, 저도? 네. 자, 분자, 분모. 이게 비율이에요. 항상 relative valuation은 비율로 놓습니다. 보면은, 프라이스.
시장 가격. 그죠? 프라이스 나누기 어떤 펀더멘탈. 펀다라고 쓸게요. 펀더멘털. 그죠?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넷인컴 단기 순이익. 그죠?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하든 단기 순이익이라고 얘기하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왜? 이게 주당 가격이니까. 주당.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하나, 주당 가격으로 하나 똑같은 프라이스. 시장에서 얼마 쳐주는 거예요. 분자는 시장의 눈. 시장에서 이 자산을 얼마에 쳐주는구나. 뭐마다? 펀드멘탈 뭘로 기준으로 놓느냐. 이게 어떤 표준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화. 뭘로 스탠더다이즈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논의하기 나름이고 애널리스트가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펀드멘탈 뭘 갖다 넣을까요? 제일 먼저 나타난 거는 뭐냐? 넷인컴. 뭐죠? 넷인컴. 단기 순이익. 물론 이걸 다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그죠? 이것도 뭐예요? 발행 주식수로 나눠줘서 주당 얼마냐를 갖고 한 거죠. 분자, 분모 다 나눠줘도 어차피 마찬가지다. 지금 약분대가 없으니까. 생각할 건 단기 순이익이라는 숫자예요. 단기 순이익은 뭔데? 회사가 1년 동안 혹은 특정 기간 동안, 분기면 분기, 1년이면 1년 동안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남겨먹은 이 금액이죠. 회계 장부에 남는 그 돈입니다. 그죠? 그걸 갖고서 주당 이익이 1달러 남았으면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얼마에 쳐주는데. 그죠? 그래서 비슷한 회사들끼리는 이 비율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게 그 아이디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단기 순이익 말고도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를 또 집어넣어 볼 수 있겠죠. 근데 좌우지간에 단기 순이익 하나 했으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PE 레이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거를 왜냐하면은 요게 바로 주당 순이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EPS라고 얘기를 해요. EPS, Earnings per Share,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뭐예요? 그 주식수, 발행 주식수 있잖아요. 그걸로 다 나눴으니까 주당 순이익, Earnings, per Share, EPS가 요겁니다. 이게 바로 분모에 들어갑니다. 펀드멘탈, 이거는 늘 어떤 숫자? 어카운팅, 회계학 숫자거나 아니면 경제학 숫자거나 눈에 딱 떨어지는, 손에 잡히는 숫자예요. 이미 실적 숫자예요. 실적, 얼마 해냈다 혹은 얼마 해낼 게 예상된다, 이런 것으로서 실적으로서 보여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분모는 실적, 경제적인 거, 분자는 뭐? 시장에서 지금 쳐주는 가격, 시장가. 그래서 실적적인 거 1달러당, 실적 1달러당 얘가 얼만큼 시장에서 각광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Relative Valuation의 모습이다. 말하자면 아파트 가격을 얘기할 때 평당 얼마씩, 그죠? 평이란 게 뭐예요? 이 평, 펀드멘탈이죠. 펀드멘탈. 경제적으로 얼만큼 넓이가 규격이 있잖아요. 그 평당 1억 원, 10억 원, 1000만 원. 이게 동네마다 다른 게, 그죠? 스탠더다이즈, 표준화돼가지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그죠? 나타낼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서 Relative Valuation이 엄청나게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많이 팔린다.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밸류에이션을,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저기 첫 번째 블랙 포인트 나오지만은 DCF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아파트를 갖다 DCF 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회사는 DCF를 쓴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리포트 쓰는 데는 DCF 많이 안 써요. 쓰는 척! 하지만 그걸로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뭘로 얘기한다?
PER, PBR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하기가 편하니까. 아파트 가격 얘기할 때도 평당 얼마씩이라고 얘기하는 거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사 주식 얘기할 때도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할 때 지금 PE 레이시오가 평균이 15인데 얘는 지금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평가됐잖아. 앞으로 평균 쫓아갈 거라니까. 지금 사라고. 이거 사라 추천하는데 몇 초 걸렸어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세일즈하기 딱 좋아. 그래서 많이 팔리는 게 지금 relative valuation이고 여러분들도 이걸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팔린다고 해서 약 파는 거 아니야? 조심은 해야죠. 하지만은 다 쓰이는 좋은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편리해서.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이제 standardize 한다 그랬어요. relative valuation 한다 그러면은 이 분모에 뭐가 들어가느냐, fundamental 그랬는데 분모에 들어가는 거를 뭘로 할 건가 하는 거에 있어서 논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comparable asset 비교 가능한 자산들을 갖다 놓고서 이제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뭐 그 말도 맞습니다. convert its market value into standardized values 그래가지고 나간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단순히 요거가 뭐 PER 이거가 전체 평균 대비 높다 낮다 이걸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 일단 가장 쉽게는 평균을 쫓아간다는 개념이긴 해요. 평균을 쫓아가긴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2단 옆차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고 거기서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잡 인터뷰 할 때 물어보기 딱 좋아요. 네. 얼만큼 이걸 갖고 펀드멘탈과 연관이 있는지 녹여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Relative Valuation Perspective 그랬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다. 인더스트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특히 이걸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Rule of thumb based on multiples are not only common but are often the basis for a final valuation judgment. 예,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할 때도 이런 걸 가지고 쓴다. 예를 들면 M&A를 할 때도요. 쩐주분들, 부자인 자산가분들 있잖아요. 이런 양반들 보면은 얼만큼에서 이 값을 회사를 사들이려고 그러는데, 그죠? 저 타겟 회사를 사들이는데, 얼마에 사시겠어요? 글쎄, 에비타 대비, 에비타라고 또 있어요. 우리 캐시플로우라는 펀드멘탈 관련된 건데, 영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죠? 1년 에비타가 얼마냐? 그거 대비 한 5배 쳐줄게. 6배 쳐줄게. 이거 손가락으로 그냥 요러고 앉았어요. 그걸로 썩 딜 되는 겁니다. Finally decision 하는데, 에비타에 10배를 쳐줄까, 5배를 쳐줄까? 저쪽에서는 10배를 부르는데, 나는 5배 할게. 이러면서 딜이 이제 그런 식으로 멀티플로 나간다. 분모로 놓고서 얘기하느냐. 그걸 주의해야 되겠죠? 자, 분자 분모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분자는 시장 가격, 얼마에 쳐줄 거냐. 무조건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선이 이렇게 쫙 수평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수직선은 뭐가 이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정하는,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PE 멀티플로 가자. PE. 그죠? 분모에 뭐다? EPS. 요걸 집어넣은 거. 단기 순이익, 주당 순이익을 집어넣은 이 멀티플. 이걸 가지고서 쭉 지금 한 시점에 여기에 서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시점에 수천 개 종목의 주식들을 가지고서 PE 레이시오 기준으로 줄을 쫙 종대로 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어떤 회사는 PE 레이시오가 저 극단에 가서 놀고 앉았고, 어떤 회사는 PE 레이시오가 저 밑바닥에 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평균에 많이 집중돼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 대비, 가장 쉽게는 단순 줄 세워놓고 평균 대비 고평가냐, 저평가냐. 지금 이 순간, 그죠? 순간을 보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죠. 가격이 변하는 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한 달 후가 다르고 일주일 후가 다릅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 하면은 회사마다 PE, 멀티플이, PE 레이시오가 계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분모인 EPS, 요거는
1년 동안 안 변하거나 아니면은 기준을 뭘로 놓느냐에 따라서 쿼터, 3개월 동안 안 변하죠. 하지만 분자가 변하기 때문에 이게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러고 나면 누가 더 이 평균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가 문제가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밑바닥에 있다? 얘는 뭐예요? 언더밸류. 저거는 너무 저평가돼 있네. 저 반면에 저 위에 있는 애는 뭐예요? 고평가돼 있네. 그러고 나면은 고평가돼 있는 애들 어떻게 돼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얘는 어떡합니까? 사야 되겠죠. 그러고 파는데 얘가 우리가 얘네 오버밸류 된 주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매도 치란 얘기예요. 퀀터멘탈 그랬죠? 여러 개, 수천 개의 주식을 쫙 줄 세워놓고 공매도 칠 것들과 사가지고 롱 포지션으로 갈 걸. 롱숏 포지션 잡자 하는 게 요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선택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뭐 정해진 기간 동안 갖고 가면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짧게, 이거는 상대적 가치평가법은 기간이 짧게 갑니다. 쿼털리 아니면 먼슬리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누가 이런 걸 써먹느냐? 펀드 매니저들, 헤지 펀드 매니저들 말할 나위도 없고,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 매 분기별로 실적 평가받잖아요. 포트폴리오 그 수천 종목들이 있는데 어느 걸 갖고 롱숏 포지션 잡느냐, 이런 걸로 해서 잘 가져갔는지 이런 걸 따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났어요. 내지는 뭐 쿼터가 지났다고 새로 치면은 그때 가서 또 주식들을 딱 줄 세울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그 수천 종목의 주식들이 쫙 이렇게 일렬 종대로 쫙 줄 세울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놈들은 고평가되어 있을 거고 어떤 놈들은 저평가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포지션을 또 새로 잡는 거예요. 얘네 둘이 그대로 계속 고평가되어 있으라는 보장이 없죠. 얘네들은 내려왔을 수 있겠지. 얘네들은 올라왔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다른 놈들이 저 자리에 가서 들어차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에 중요한 건 뭐다? 그 평균으로 회귀할 거다. 그죠? 평균으로 수렴할 거다 하는 가정하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러면은 에피션트하다고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까? 안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까? 이거는요, 평균선은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평균. 매 시시각각마다. 그죠? 매 시시각각마다 시장의 평균은 효율적이다. 이 개별 주식은 비효율적으로 프라이싱 될 수 있다. 그죠? 비효율적으로 저기에 가서 잘못 가앉았을 수 있다. 하지만 평균 자체는 효율적이니까 그걸 따르자. 그걸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상대적 가치평가법입니다. 이걸 보면은 DCF랑은 열촌 거리가 멀죠. 열촌 거리가 먼 이유가 뭐예요? DCF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몇 년 걸려서 효율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1년, 2년 사이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워런 버핏의 아이디어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면에 상대 가치 평가는 매 순간이 효율적이다. 평균은. 반면에 다른 여러 주식들, 그죠? 극단치에 가서는 비효율적인 게 있다. 라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는 어디 가서 앉았을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있을까? 자, 밸류에이션, 렐러티브 밸류에이션 메소드로 어떤 것들이 많이 쓰이는가 쭉 인기도를 보면은요, PE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EV to EBITDA, 그 다음에는 residual income, 이거는 relative valu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다모다란 교수님이 이렇게 그냥 갖다 박아놓긴 했네요. valuation 메소드 중에 보시면은 뭐 DCF도 여기 박아놨으니까, 그 다음에 price to book ratio 있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갈수록 이게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쭉 나와 있는데 굳이 필요 없고요. 뭐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개념 설명은 좀 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